네, 이번 한 주를 쫙 야무지게 정리해보고 다음 주 시장 미리 준비해보는 위클리 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은행 더블엠솔루션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 해보죠. 부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장 코스피가 소폭 하락으로 금요일장엔 마감을 했지만 월요일에 3,170대 포인트에서 3,18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쉬지 않았다는 소리고요. 맞습니다. 코스닥은 800포인트로 출발해서 820포인트에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 코스닥이 강했던 한 주였습니다.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니 그 테마 내에서 순환매가 정신없이 펼쳐지는 시장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한 주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뭐 일단 코스피 흐름이 주간 기준으로는 계속 이제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뭐 네. 금요일마다 지금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뭐 조정폭이 이제까지 오른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장 흐름은 상당히 이제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얘기됐던 거는 미국 물가 지표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까지 조금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하게 된다면 금리 인하를 조금 이끌어낼 수는 있더라도 그게 이제 금융시장에 절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상당한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미국 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 같이 무너질 거고요. 이렇게 되면 글로벌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기피 심리가 작동을 해서 한국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충분히 이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연준 의장을 해임을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취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그 액션을 취하는 어떤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조금 더 그 포지션을 좀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액션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7월달 FOMC가 지금 한 열흘 앞으로 거의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당장 7월 FOMC에 영향을 미치진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 예상이 9월 달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재개할 수 있다라고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흔들리는 걸 좀 막아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 미국 물가 지표, 그다음에 어제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되면서 9월 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지금 약화가 됐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가 여전히 높긴 하지만 한 6대 4 거의 뭐 장중에는 한 5대 5까지 갈 정도로 네. 9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됐기 때문에 연중을 압박하고 금리 인하 명분을 쌓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는 어떤 액션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액션을 취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약화되는 흐름으로 가는 건 조금 그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주식 시장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주말 사이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와 또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9월 금리 인하 여부에 좀 좌지우지할 만한 지표로 작용을 할지 여부도 궁금한데요. 예,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이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소비자 심리 지수나 또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 특히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가 조금 안정화가 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도 급등보다는 추가 안정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어떤 부담 요인으로 작동을 하진 않을 것 같고 이번 주에 발표됐던 물가 지표에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에 좀 오르긴 했지만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물가 이슈는 약간 벗어나는 것 같고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크게 작동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 부부장님은 어떤 일정 좀 주목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지금 어닝 시즌이니까 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24일 날 실적 발표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간으로 23일 장 마감 이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4일 이제 아침 일찍이 되겠는데 우리 시간 기준으로 또 이제 적어주신 거네요. 예. 알파벳이랑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아침부터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날 같은 날이죠. 우리나라 시장 개장 직후 9시 전후에서 8시 30분, 9시 사이에 나오죠. 예, 맞습니다.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는 국내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지금 이번 주에 많이 좀 힘들어하셨을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SK 하이닉스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영업이익 어느 정도 수준 지금 구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세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시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 주가 흐름은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일단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당히 많이 하회했죠. 실제 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 컨센서스는 당시에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과정이었고, 요번 SK하이닉스는 좀 다릅니다.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9조 원인데 최근 흐름은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완만하게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조 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부진했던 이유는 올해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전망치의 변화 때문은 분명히 아니고요. 실제로 SK하이닉스의 올해 3분기,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삼성전자하고는 반대로 상향 조정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올해 실적에 대한 변수가 없는데, 이제 관건이 이제 내년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제 그제 이제 얘기가 나온 부분들도 내년 실적에 SK하이닉스가 다소 예상보다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부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HBM 쪽 가격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다른 부분으로 지목이 된 부분은 삼성전자하고 달리 SK하이닉스는 HBM 하나에 따라서 이익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는 단일 제품에 따라서 기업의 어떤 이익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어느 정도 위험이 노출이 되게 되면 투자에는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같이 관련해서 좀 지적이 된 부분은 삼성전자의 지금 그 12개월 포워드 PBR이 한 1배를 약간 넘는 수준인데 SK하이닉스는 1.5배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네. 50% 정도 할증을 받고 있거든요.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 격차에서는 가격 전망에 대한 어떤 민감성에 주목을 해야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 맞아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SK하이닉스 측면에서는 다소 앞으로의 실적을 통해서 증명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다음 주 예정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통해서 바라봐야 될 부분은 2분기 실적이 얼마나 더 좋게 나올 것인지 이 부분보다는, 그리고 또 덧붙이면 하반기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 부분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우려가 되고 있는 내년도 실적에 대한 어떤 밑그림, 그리고 내년도 HBM 가격에 대한 SK하이닉스 측에서의 전망, 그리고 관련된 HBM 업황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제시가 될 수 있어야 SK하이닉스 주가에 대한 우려감이 진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 2분기에 뭐 구조가 나오냐 아니면 그 이상이 나오냐 여부보다는 향후 어떤 좀 청사진을 내놓느냐, 예. 그리고 HBM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 여부 좀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모처럼 순환매 장세 속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반짝하고 고개를 들었던 하루였는데 테슬라 주가가 뭐 관련해서 우리 국내 2차 전지 관련주에 아주 정확한 투심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이 같지 않습니까? 예. 테슬라 알파벳 실적 발표에서 이제 투자 체크 포인트 제시해 주신다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 미치는 임팩트가 파장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번 분기는 판매 실적이 좀 부진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테슬라의 사업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로보택시, 그렇죠. 또는 그 전기차 세제 혜택 폐지에 관련된 테슬라의 정책 방향성,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갈등 속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라서 테슬라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부분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임팩트는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큰 임팩트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알파벳 실적 발표를 상당히 주목을 해야겠는데, 알파벳이요? 예, 물론 그 알파벳 실적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고 알파벳이 제시할 향후의 실적 가이던스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알파벳의 자본 지출이 얼마만큼 유지가 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그 AI 투자를 이끌고 있는 업체들이 4개 업체가 있는데, 알파벳, 아마존, 메타,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그 구글이죠. 네 개 업체가 이제 이 부분을 이끌고 있는데, 상당 부분은 투자가 너무 과잉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이 우려감 속에서 알파벳이 다음 주에 발표될 실적 발표를 통해서 AI 관련 투자를 계획했던 대로 다 집행하고, 앞으로도 이런 투자 증가세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관련된 어떤 투자하고 관련된
그 하부 구조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 이런 산업이 계속 호황을 누릴 수 있다라는 신뢰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파벳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실적 결과나 향후의 실적 전망도 중요하긴 하지만 알파벳의 AI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지출이 앞으로도 상당히 견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한 주는 과연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지 아니면은 그래도 좀 견고한 전반적인 지수 상승이 예상되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순환매는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지수는 쉽게 조정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술적인 과열 부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최근 흐름이 유동성 장세 성격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고객 예탁금을 통한 국내 유동성의 유입 그리고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어떤 금폭의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없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다음 주에 실적 발표에 좀 주목을 하면서 한 주를 바라봐야 되겠지만 이 서머랠리의 연장 여부는 다음 주보다는 그 다음 주 이벤트들이 있죠. FOMC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8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실제로 관세율이 발동이 될지 이게 이제 결정되는 게 8월 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시장 흐름의 분기점 그리고 서머랠리의 연장 여부를 결정지을 요인은 다음 주보다는 그 다음 주 이벤트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주도 조금 지수는 지지부진하면서 정신없는 순환매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도 크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 흐름에서 지금 5개월 연속인가요? 4개월 연속 지금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오르고 있고 있죠. 네. 그리고 6월 달에만 한 13% 정도 코스피가 올랐고 7월 달에도 3% 이상 지금 올랐기 때문에 네. 조정이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할 정도로 상당히 견고한 흐름이 그렇죠. 이어지고 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순환매 속에서도 고점을 점점 높여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흐름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이 강세장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를 반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은 어떤 기술적 부담감 속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분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다다음 주 그러니까 7월 말과 8월 초에 집중돼서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좀 잘 넘긴다면 8월 달 전반적인 월간 시장 흐름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환율도 어느덧 1,390원대 라인까지 다시금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서 7월 10일 이후로 연일 매수 우위를 외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환율과 상관없이 외국인은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지금 높게 평가하는 건지 어떻게 다음 주 환율 전망 및 거래소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급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 미국 달러화 지수가 네. 한 98선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올라갔습니다. 또.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올해 달러화가 한 10% 이상 절하를, 그러니까 달러화 지수 기준으로는 좀 떨어지다가 그게 이제 반등을 하는 국면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FOMC가 아무래도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그러니까 7월 말까지는 달러화가 조금씩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조금 더 올라가는 흐름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1,400원이라는 숫자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1,400원 이상으로 튀어오를 가능성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달러화의 강세 흐름 속 반등이라고 봐야겠죠. 반등 흐름 속에서 원달러 환율도 조금은 레벨을 좀 높여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순매수 같은 경우는 다소 외국인들의 투자 동향이 최근에 조금 다른 부분은 장중에 지속적으로 순매수 규모를 확대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장중에는 매도를 했다가 막판으로서 장후반 바꿔요. 또는 뭐 동시효과 때 네. 순매수로 전환하는 어떤 패턴을 보이기는 하는데 보통 이런 패턴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격 부담을 느낄 때 이런 패턴이 조금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네. 상당 부분은 장중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패시브 펀드의 어떤 매매 대금의 어떤 장후반 집중이 이런 어떤 패턴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외국인들의 장중 매매 패턴만 보더라도 지금 주가가 상당 부분은 기술적 부담감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장의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유동성 장이기 때문에 유동성 흐름으로는 계속 주가가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볼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뭐 부담감 어쩔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매매 동향에도 어느 정도는 담겨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이 7월 10일부터 꾸준하게 매수는 해주고 있지만 그 매수 성향을 보면은 장 막판 들어서 좀 매수량을 확대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구간은 확실하다라고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은행 WM솔루션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